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950년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한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산업정책을 구상했으며 그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것입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분할 통치를 받으며 점차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곧이어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은 공식화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1950년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보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1차 산업에서 남한은 논농사 위주의 농업을 운영했다면 북한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공업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보완성이 확인되는데 남한은 경공업 위주로 발전했다면 북한은 중화공업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보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비료공업과 전력입니다. 동양 최대의 비료 공장이 식민지기에 북한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남한에서 쌀을 재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식민지기에 남한에서 쌀 생산량이 매년 증가했던 것은 북한에서 비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가능했는데 분단 이후에는 북한에서 비료 공급이 중단되어 1950년대 최대의 수입품이 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기에 일본은 산세가 험준한 북한 지역에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남한 지역에도 발전 시설이 있었지만 남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한 전력 수요의 절반은 북한의 송전으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1948년에 실제 송전이 중단되자 남한은 전력 부족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둘째, 한국전쟁의 파괴입니다. 한국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을 심각히 파괴시켰습니다. 더욱이 전선이 한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피해액은 1953년 국민소득의 85%에 해당할 정도로 컸습니다. 이 결과 주택, 정부기관, 학교, 각종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일반 기업체 등과 같이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파괴되었고 경제 재건을 주도할 일반 기업체의 피해는 전체의 1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 구상을 온전히 반영하여 수립된 것은 1955년에 발표된 한국경제부흥계획서였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의하에서 복구 재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의 유지가 극히 곤란하며 또한 독립국가의 유지가 유태롭다라는 생각하에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재건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표는 한국경제부흥계획서의 5개년 투자 계획을 정리한 것인데 이 계획서의 계획 기간은 1954년에서 1958년까지 5개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파괴가 전 지역, 전 산업에 걸쳐 있는 만큼
농림업, 광업, 전력, 교통, 제조업, 문교, 공공시설, 주택 등과 같이 경제의 모든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4년에서 1958년까지 기술 향상을 포함하여 총 12개 경제 부문의 투자에 필요한 총 투자액은 외자 10억 700만 달러였고 내자 즉 한국 통화는 2,849억 6,200만 환이었습니다. 내자의 경우 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투자 재원을 지출했는데 그것까지 합한 투자액은 4,006억 2,500만 환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재건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외자입니다. 그 외자는 다양한 경제 부문의 시설과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치, 기계 등의 수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재원이었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은 제조업으로 22%였고 나머지는 교통 18%, 전력 14%, 공공시설과 농림업 각 8%였습니다. 표는 가장 많은 외자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된 제조업 부문의 5개년 투자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개년 부은 계획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공장을 재건 및 건설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료공장 건설이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서 남한은 북한의 비료를 거의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농업은 한국의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여서 비료에 대한 국내 수요는 매우 컸지만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비료는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수입품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직공업과 인조섬유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직공업은 남한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시설이 심각히 파괴되어 전후 빠르게 확대되는 국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방직공업에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 및 신설할 뿐 아니라 인조섬유 공장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시멘트 공장 건설도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 재건 및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경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국내 생산이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석유 정제업과 판유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가동, 교통의 확대에 따라 국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는 국내에 정유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원조 자금을 통해 거의 전적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일반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판유리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판유리를 공급할 국내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판유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조선공업 등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여 증대하고 있는 국내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규모 산업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산업정책은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 확충하거나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산업의 공장을 신설하여 증대하고 있는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산업정책을 추진했으며 이에는 중화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 업종도 다수 포함하여 재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1950년대 산업정책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애로는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제조업의 총 투자액은 2억 1,8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승만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3천만 달러, 차관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조달하려고 했고 나머지 5,800만 달러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미국 원조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조보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관을 통해 투자 재원을 조달하려고 한 정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관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막 끝난 한국에 어느 누가 직접 투자하려고 할지,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한국에 어느 나라, 어느 국제기관, 어느 기업이 한국의 차관을 제공하려고 할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 현실에서는 계획대로 전혀 실천되지 않아 이승만 정부 기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관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의지할 것은 미국의 원조였는데 미국 원조는 이승만 정부의 재건 구상을 집행하는 데에는 장애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이 한국 경제에 원조를 제공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승만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목표는 한국 경제의 재건 방향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선 원조는 제조업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주의 위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반제품 등 위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당시에도 이승만 정부의 자본주의 위주의 도입 주장과 미국 정부의 소비재 위주의 도입 주장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실제 원조 물자는 미국 정부 요구에 따라 자본재 3, 소비재 7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50년대 경제 성장률과 산업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소득을 공식적으로 추계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면 1954년에 6%, 1957년에 8.8%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여 1959년 4.4%, 1960년 2.3%였습니다. 원조 추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는 농업사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3년에 47%에 달했던 제1차 산업 비중은 1957년에 45%, 1960년에 3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제2차 산업의 비중이 미미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3년에 12%에 머물렀던 광공업 비중은 1960년 19%에 달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조업을 공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0년대 제조업은 경공업인 소비재 공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지만 1960년에도 여전히 7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시기 경공업을 대표하는 업종은 섬유공업과 식료품 공업 등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이 두 공업이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이 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수요가 풍부했다는 점에 대해 원조를 통해 이들 산업과 관련된 원료와 반제품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중화공업의 비중은 1950년대 전반기에는 15%에서 16% 수준을 추이하고 있었지만 1950년대 후반기로 가면서 그 비중을 높여 1960년에는 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판유리 공장, 시멘트 공장 등을 건설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산업정책은 한국전쟁의 파괴를 복구 재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여 미국 원조에 의존한 결과 이승만 정부의 재건 구상은 그대로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소비재 산업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은 원조 물자가 소비재 중심으로 도입된 결과였던 것입니다.